깜빡해가지고요. 자, 예의 있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달려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자, 미국 증시가 이제 조금 혼조세를 끝났는데요. 일단 우리 아시아 우리 상황, 그다음에 유로 쪽 상황, 그리고 미국까지 쭉 한번 살펴보고 오늘 또 개장 초 흐름까지 우리 가족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위안화 먼저 어제 흐름 한번 보시면 위안화는 그냥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중국 증시는 지난번에 제가 에너지가 좀 분산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이후에 좀 재미가 없는 그런 흐름인데 위안화는 그래도 아직까지 큰 폭의 뭐 흐름은 없고요. 약간 뭐 안정되는 그런 안정권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국 상해 지수 주봉입니다. 이제 한 주가 지났기 때문에 제가 이제 주간 단위로 한 번씩만 이제 보여드리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오래간만에 일주일 만에 이제 보여드리는데 중국 상해 지수의 추세를 보여주는 MACD 오실레이터의 그림을 보시면 3주째 양봉의 길이가 짧아지는 그림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1, 2, 3. 네, 그래서 이번 주도 지난주 대비해서 양봉이 짧아지는 그런 그림으로 출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이번 주에도 중상해 지수의 에너지는 조금 과거 대비 이렇게 좋아지는 구간보다는 조금 약할 수 있다라는 점은 염두를 좀 해두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오늘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기업들을 추종하는 ETF는 1.34% 정도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아침에는 조금 흔들리기도 했었는데요. 오후로 가면서 이렇게 살짝 반등을 좀 주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비트코인 쪽은 이제 오늘 좀 흔들리는 모습입니다. 비트코인 말고도 나머지 뭐 암호화폐에 관련된 시세들이 전반적으로 좀 약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22,000달러가 이제 장중에 이제 이렇게 붕괴되었다가 살짝 이렇게 회복하는 그러한 그림으로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고점과 고점을 이렇게 쭉 연결해 봤을 때 이 고점이 낮아지는 이러한 그림을 지금 최근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해서 그죠? 그래서 비트코인 쪽은 시세가 에너지가 조금 주춤하고 있다 정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또 이제 비트코인 쪽에 코멘트가 하나 나왔습니다. 밸런스에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가상화폐 시장이 이번 주에 좀 험난한 시장이 될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예측을 할 수 있는지 그게 좀 신기하긴 한데요. 가상화폐 시장이 험난한 한 주를 보낼 수 있다라고 밸런스지에서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뭐 통화정책 회의도 있고 그다음에 GDP와 같은 이런 굵직한 경제 지표들이 있으니까 뭐 그것 때문에 이 가상화폐 시장은 좀 험난하지 않을까 뭐 이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가볍게 참고만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상화폐가 우리가 걱정할 때가 아니라 우리 주식시장도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상화폐는 일단 대표적인 위험자산이고 그렇지. 주식시장도 이제 우리가 위험자산이기 때문에 약간 동조화되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 험난한 시장이라면 이 주식시장도 그러면 험난한 시장이 될까? 그치. 뭐 그런 뭐 조금 갸우뚱하게 되는 걱정되는 그런 부분이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미국에서 발표된 중요 지표 중에 이제 한 가지만 이제 가지고 왔는데, 액티비티라고 되어 있죠. 전미 활동 뭐 지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미국에서 이 경제 활동이 얼마나 활발한지에 대한 부분인데, 슬로우해지고 있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한번 보시면, 시카고 연은의 전미 활동 지수를 보시면 지난달 0.19에서 이번 달도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0.19로 이렇게 안 좋은, 마이너스니까 당연히 안 좋겠죠. 그죠? 안 좋은 그런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달 연속으로 마이너스권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6월달 시카고 연은 전미 활동 지수가 두 달째 마이너스를 기록을 하고 있고 이렇게 이제 전미 활동 지수 수치가 마이너스면 경기 상황이 경제의 장기 평균 성장세보다 못하다는 의미, 뭐 이렇게 시장에서는 해석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생산, 고용, 실업, 소비, 판매 뭐 이런 다양한 지표를 가지고 가중 평균에서 구해지는데 상당히 조금 부진한 모습이 두 달 연속으로 좀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오늘 또 시장을 약간 조금 원자재 시장을 또 흔든 이유는 러시아의 국영 가스 업체죠. 가스프롬이 이제 또 노르트 스트림 1에 대해서
지난번에 살짝 좋은 이야기가 좀 나오는 듯 하더니만 또 다른 터빈이 또 유지 보수를 또 해야 된다네요. 근데 뭐 another 터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니 뭐 굳이 그렇게 네. 어느 것까지 쓰실 네. 또 다른 터빈에 대해서 유지 보수를 위해서 중단할 예정이라서 이렇게 되면 원래 이제 가스 수송 물량의 정상 공급량의 20%가 줄어든다. 전상 공급량의 20%로 줄어들다. 상당 부분 이제 공급량이 줄어드는 그런 내용들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오늘 원자재 쪽에 뭐 가격을 자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합리적인 응? 그 뭔가 이유를 명분을 자꾸 내세우려고 하면서 네. 자꾸 압박을 가하는 거죠. 그렇죠. 네, 이제 20% 줄이니까 이 정도인데 너 우리가 다 줄이면 어떡할래? 이런 거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 이제 또 계절이 이제 여름이 이제 지나고 오늘이 중복이죠. 아 그래요? 오늘이 아마 중복이라고 제가 난 그런 거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살아가지고. 저도 중복, 이제 초복, 말복. 저도 뭐 잘 모르는데 엘리베이터 타면 엘리베이터에 이제 뭐 이렇게 중복이니까 뭐 배달해서 뭐 시켜라 뭐 이렇게 이제 광고가 요즘 디스플레이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 중복이구나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복이 지나면 바짝 여름 이제 바짝 더우면 이제 서서히 선선한 바람이 부는 이제 겨울로 가는데 이렇게 이제 가스 공급을 중단하고 이런 흐름이 되면 유럽이 차디찬 겨울을 잘 이제 견뎌낼 수 있을까 이 부분이 이제 걱정이죠. 자, 그래서 그 부분이 오늘 유가를 다시 살짝 들어올리는 역할을 좀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90달러 정도까지 원유 선물 하락했다가 96선을 오늘 회복하는 그러한 그림이었고 이것보다 더 강하게 움직였던 거는 오늘 천연가스 가격입니다. 당연히 이제 천연가스 가격도 방금 말씀드렸던 그러한 뉴스들이 이 부분을 자극을 하면서 천연가스 가격도 오늘 큰 폭으로 다시 뛰어오르는 이러한 그림이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있다가 미국 업종판도 보고 우리나라도 뭐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러한 에너지 관련된 부분이 또 오늘은 또 틈새에 좀 시장을 형성하지 않을까라는 부분 한번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2년물 국채 금리는 3%를 살짝 다시 좀 회복하는 모습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제 미국 시간으로 이틀 동안 FOMC 회의가 열리고 목요일 새벽에 이제 우리는 그 내용들을 이제 받게 되는데 2년물 국채 금리는 3%를 살짝 회복하는 그림. 뭐 10년물 국채 금리도 2.75에서 2.80까지 이렇게 올라오기는 했는데 여전히 연준의 금리 인상을 앞두고 금리는 그렇게 크게 올라오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흐름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비슷한 수준으로 오늘 올라가니까 여전히 20bp 정도 수준의 장단금리 역전 현상은 지속이 되고 있고요. 장기물에서도 마찬가지로 이게 언제 해소될지가 참 궁금하네요. 이거 계속 이렇게 유지가 되면 정말로 이제 경기 침체로 접어드는 건지 지금도 이미 경기 침체를 반영해서 주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일정 부분 움직이고 있는데 좀처럼 이 부분이 정상화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제 제가 이제 8.15 오기 전에 이제 오늘 새벽에 변화가 있나 싶어서 다시 한번 체크를 해봤는데 어제는 거의 79.6, 5 정도였는데요. 오늘은 77.5까지 살짝 이렇게 75bp 인상 확률이 낮아지긴 했지만 뭐 하루를 앞두고 거의 뭐 기정사실화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확률도 보니까 77.5네요. 공교롭게. 왜요? 75bp를 딱 반영을 하고 있는 거죠. 너무 억진가요? 그 억지지 775인데. 그래도 75. 75bp 이상을. 저 경아님이 네. 저 채팅창에서 네. 815가 말복이라고. 8.15가 말복이에요? 8월 15일이 말복이에요? 네. 이것도 또 우리 파티 있으니까. 시그널로 봐야 돼요? 아무튼 여기 77.5온 거 보니까 아마 이번에 75bp 인상이 거의 확실시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그냥 말씀드립니다. 우스갯소리로. 자, 100bp는 22.5예요. 그래서 이거를 뒤집지 않으면 시장에서는 뭐 큰 이슈는 없을 것 같은데 혹시라도 물가가 이거 심상치 않다. 이번에 그냥 한 방에 100bp 인상 우리는 한다라고 해버리면 한 번은 이제 출렁임이 좀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게 아니면 일단 금리 인상 75bp 인상하는 폭 가지고는 별다른 이슈가 지금은 생길 건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스탠스가 아마 발언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고 자, 이런 뭐 고요한 흐름이 되다 보니까 오늘도 유로화는 1.02에서 뭐 크게 움직임이 없습니다. 최근에 박스권에서. 네. 그렇죠? 그래서 유로존에서 뭐 분열 방지 프로그램을 내놨지만 여기에 대해서 별로 유로존에서는
희망적으로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의 분위기로 봤을 때는 그걸 가지고 뭐가 되겠어? 거기 참여를 잘 할 수 있겠어? 뭐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유로화가 전혀 강세로 움직이지 않고 그냥 보합권에서 행보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달러 인덱스도 마찬가지죠. 뭐 최근에 106.2에서 106.7 정도 사이에서 큰 움직임 없이 이렇게 행보하는 그런 모습. 뭐 우리나라 달러원 환율, 우리나라 원화 환율도 마찬가지겠죠. 별 방향성 없이 최근에 4거래일 동안 이렇게 행보하는 그런 모습. 어제는 조금 빠지는 듯 하다가 아랫꼬리를 쭉 이렇게 달아버렸습니다. 막판에 우리 주식시장도 좀 상승폭을 반납하면서 환율도 아랫꼬리를 달아버렸는데요. 최근에 볼린저 밴드 중단대에서 4일 연속 이렇게 행보하는 그림이 유로와 달러, 우리 원화까지 좀 이어지고 있다 정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잠시 전에 이제 제가 이제 그 체크를 한 것은 1311원 정도를 기록을 하고 있더라고요. 1311원. 그러면 뭐 어제 종가 대비해서 뭐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 오늘도 1310원에서 1315원 정도 구간 사이에서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을까. 출발 흐름 이따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원화환율 가치에 큰 변화는 없었고요. 자, 하이힐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뭐 전반적으로 시장이 다 고요한 것 같습니다. 어제 4.96을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숫자. 그래서 3bp 정도 하락했다라는 말씀드렸는데 오늘 이제 제가 6시 반에 체크를 해보니까 4.95까지 1bp? 뭐 거의 지금은 옆으로 그냥 FOMC 회의를 앞두고 이틀 연속 옆으로 행보하는 흐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뭔가 시장에 대해서 뭔가 대응할 수 있는 그 뚜렷한 부분을 찾기는 좀 어려운 하이힐드 스프레드의 이틀 동안의 흐름이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뭐 공포지수도 40과 38 사이에서 왔다 갔다 최근에 하는 모습으로 큰 변화가 없는 그런 모습이고, 자, 나스닥이 오늘 시가는 보합에서 출발했는데요. 1% 이상으로 이렇게 밀리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막판에 다행히 조금 땡겨놓고 바이든 대통령이 어떤 부분을 보고 이야기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경기 침체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다. 나는 경기 침체 우려감이 없다. 뭐 그러한 이야기를 바이든 대통령이 이야기하신 것도 아마 도움을 좀 준 것 같습니다. 막판에 그래도 낙폭을 좀 회복해서 0.43% 정도 하락률로 오늘 나스닥은 좀 마무리가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여기 저항을 여전히 지금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걸 좀 강하게 뚫어줘야 우리도 좀 좋은데. 네. 여기 12,000포인트 초반에 여기 행보했던 요 에너지 라인을 좀 세게 떨어져 주면 우리도 좀 힘을 받아서 추가적인 좀 반등이 이어질 텐데 미국이 상승을 하락폭 대비해서 상승을 어느 정도 하고 지금 멈추다 보니까 우리도 좀 쉬어가는 그런 그림이 되고 있죠. 그래서 FOMC 회의 이후에 이 12,000포인트 초반을 뚫을지 아니면 뭐 여전히 밑으로 좀 행보할지 그 부분이 결정이 될 것 같은데요. 이번 주 후반이 아마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아직은 12,000포인트 초반은 상당히 두터운 에너지 저항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래도 이제 일본 기준으로는 저렇게 조금 아직까지 좀 답답한 흐름을 이제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만 주봉의 이제 추세를 보여주는 주봉 MACD 오실레이터는 중국 상해 지수와는 완전히 다른 그러한 그림을 보여주고 있죠. 중국 상해 지수는 이 에너지가 이렇게 짧아지는 좋은 에너지가 줄어드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나스닥은 지금 좋은 에너지가 점점 이렇게 커지고 있는 양봉의 길이가 지난주 대비해서 이번 주도 길어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희망을 뭐 우리가 버리긴 어렵고요. 주 후반에 FOMC 회의 이후에 어떤 그림을 보일지 한번 기대를 좀 해보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업종판을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요. 나스닥이 이제 하락을 했고 다우와 S&P가 소폭 뭐 정도 강보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술주 위주로 오늘 새벽에 대부분 하락한 모습이죠. 기술주 위주로 대부분 하락했고 아마존, 메타, 테슬라가 1% 정도 하락하는 뭐 그 정도 흐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에너지 업종, 유가와 천연가스가 오늘 뭐 오래간만에 다시 또 반등을 하니까 에너지 업종이 가장 눈에 띄는 그런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자, 업종 내 흐름을 조금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기 전에 ETF 쪽을 먼저 한번 보여드리면
ETF 중에서도 여기 보면 커머디티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커머디티 오른쪽 상단부, 네, 커머디티. 여기에 보면 USO라고 되어 있는 ETF 있죠. 네. 이거를 이제 원유를 추정하는 ETF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난 유가가 올라갈 것 같다. 그러면 USO를 사는 거죠. USO를. 네, USO를. 그래서 오늘 유가를 추정하는 원유 ETF인 USO가 오늘 좀 강세 흐름을 보였다라는 것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에너지. 섹터를 볼까요? 섹터를 보면 반도체 쪽에는 숏이죠. 숏. SOXS인 숏이 오늘 또 강세를 보였고 레버리지는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고 보시면 이제 에너지 섹터에서 전반적으로 대부분 다 에너지 섹터가 XLE부터 해서 다 강세 흐름으로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업종이 오늘 가장 좀 눈에 띄는 강세 흐름을 보였고 어제 이제 우리가 바이오 업종이 조금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그죠? 치매 치료제 관련 알츠하이머 관련해서 노이즈 관련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오늘은 큰 폭의 반등은 아니지만 그래도 추가 하락은 아니고 조금 안정을 찾는 그런 XBI, IBB ETF, 제약 바이오 헬스케어 쪽의 ETF의 흐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나스닥 숏 ETF 1.63% 이렇게 숏 ETF가 강세 흐름을 보였으니까 역시 아마 반도체 ETF 반도체 쪽 영향이 좀 컸죠. 네, 오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1.86% 이렇게 하락을 해버렸습니다. 어제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미국의 반도체주 하락 대비해서 선방을 좀 하는 모습이었는데 오늘도 이 선방을 좀 해줄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중심으로 전반적으로 좀 약세를 보였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 아, 참. 네. 요 반도체 얘기를 해서 우리 가족분들에게 잠깐 좀 말씀드리면은 오늘 오후 5시 네, 노문창 센터장과의 특별 인터뷰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 반도체와 관련해서 많은 루머가 지금 떠돌아다니고 있다고. 네네. 그래서 팩트 체크,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 다음에 글로벌리, TSMC 관련해서 네, 전반적인 아마 반도체와 관련해서 좀 새롭게 정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정보를. 그리고 꼭 노은찬 센터장님 방송을 오늘 들으셔야 되는 이유가 최근에 이제 센터장님이 그 해외를 갔다 오셨더라고요. ASML인가요? 네덜란드. ASM, 내가 거길 갔다 왔다고. 네네네. 거기도 직접 다녀오셔서 그와 관련된 리포트를 또 내시기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그 리포트를 보면 이제 기술적인 부분도 있고 해서 혼자 해석하시기는 좀 어려우니까 오늘 오셔서 그 내용을 들으면 리포트까지 같이 이제 또 같이 보시면 훨씬 더 반도체 이제 현재 이제 해외 분위기 판단하시는데 도움이 훨씬 더 잘 되실 것 같네요. 네. 네. 김현님, 이따 채팅창에서 봐요. 리처드 킴의 5시죠? 5시. 5시. 제가 일주일에 꼭 한 번 제 건강을 위해서 필라테스 하는 시간이 화요일 오후 5시인데. 나 진짜. 건강, 무엇이 중한디? 건강이 중요한 거 아닌가요? 제가 유일하게 제 몸에 투자하는 게 그 일주일에 한 번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거 빨리 하고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조금 전에 이제 반도체 업종의 흐름을 봤고, 그다음 이제 에너지 업종 흐름을 한번 보면 엑소모빌, 쉐브론 오늘 정유 관련된 에너지 관련된 종목이 2~3%씩 상승을 했네요. 자, 이 부분들이 오늘 우리나라 또 에너지 관련주들한테는 영향을 줄지 그 부분 한번 관전 포인트로 이따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할 때. 자, 지금부터는 이제 좀 제가 약간 이제 지금 우리가 반등을 좀 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 반등이 좀 주춤하고 있잖아요. 그죠? 주춤할 때 어떤 쪽으로 이제 반등이 이어질 때 좀 주도주가 될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좀 나온 게 있어서 우리 가족 여러분들한테 좀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거 하고 이제 우리 시장에 대해서 이제 업종, 그 다음에 종목들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할게요. 이 그래프가 뭐냐 하면요. 코스피가 월간 기준으로 10% 이상 급락을 한 경우가 과거에 이렇게 보시면 한 6번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죠? 6번 정도가 있고, 이번이 이제 제일 오른쪽이 이번 케이스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10% 이상 급락하고 난 다음에 한 1차부터 한 3차까지 해서 한 3번 정도의 반등이 나왔는데, 이때 반등했을 때 어떤 종목들이 어떤 업종이 이제 주도주로서 움직였는지 그걸 파악해서 이번에도 1차 반등이 이번에 나왔는데 그 다음 반등이 나왔을 때 거기에서 힌트를 얻어서 이번에도 그들 종목 쪽으로 관심을 가지는 게 어떨까 뭐 그런 내용이 나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1차 급락 이후에 1차 반등했을 때 공통점은 많이 빠진 종목들이 일단 많이 튀어오르더라라는 겁니다. 예. 네. 그래서 낙폭 과대주가 일단 1차 반등의 핵심이라고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이 7월에도 이번에 반등 났을 때도 보시면 미디어 업종, IT 하드웨어, 반도체 장비가 많이 빠졌고 이번에 반등도 좀 컸다라는 측면에서 낙폭 과대주 중심이 반등을 먼저 선도한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가 그러한 뭐 장이 안 왔으면 좋겠지만 시장은 항상 사이클이 있죠. 그래서 낙폭이 크게 쭉 많이 빠지면 반등이 나타날 때 내가 뭘 공격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최근에 하락률을 빨리 이제 체크를 해서 많이 빠진 종목을 일단 사시는 게 가장 첫 번째 포인트다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자, 두 번째로 반등할 때 이제 평균 수익률을 체크를 해보니까 고 PBR 고퍼보다는, 그러면 고라는 것은 밸류에이션이 조금 비싸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상대적으로 주가에 반등했을 때 수익률이 높은 종목을 보니까 저 PBR과 저 퍼 종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싼 종목, 일단은 많이 빠진 거, 두 번째는 싼 거, 비싼 거는 좀 부담스러우니까 말고 싼 종목이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더 높았다. 요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3차 반등을 할 때는 앞에 거 이후로 한 번 더 반등을 줄 때는 결국은 실적이더구나. 실적. 이익 추정치가 상향 조정되는 업종 중심으로 반등이 좀 더 세게 이어지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3차 반등 시에는 향후 12개월 예상 순이익이 전월 대비 상승하는 업종의 평균 주가 수익률이 10%, 하락하는 업종보다 월등히 높게 나왔던 그런 모습이 있으니까 결국에는 일단 낙폭 과대 저밸류에이션이 움직이고 나면 그 다음에는 결국에는 앞으로 실적 뭐 좋아지는데 그들이 수익률이 훨씬 더 실적이 안 좋거나 하향되는 종목보다 월등히 많이 나왔다는 거죠. 네. 그래서 원래 기본으로 다시 돌아가는 실적으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 그러면 이제 하나증권에서 방금 말씀드렸던 것을 기반으로 해서 종목을 선별을 하셨더라고요. PBR이 낮고 밸류에이션이 낮고, 그 다음에 ROE죠. ROE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기 자본 대비해서 앞으로 벌어들일 이익이 좋아지는 기업들. 그리고 12개월 예상 순이익이 상승하는 기업들. 요렇게 이제 뽑았습니다. 뽑아서 리스트를 해놓거든요. 해놨어. 제가 이제 그거를 가지고 왔는데, 대표적으로 제가 눈에 띄는 종목은, 이 현대차가 눈에 띄더라고요. 저는. 제리에 지금 보시면 현대차가 있죠. 그래서 PBR이 지금 평균이 과거에 0.58이었는데 지금이 0.57. 살짝 낮은 수준이죠. 근데, 예상 순이익도 12개월 예상 순이익이 지금 16% 정도 좋아지는 것으로 나오고 있고, ROE도 2% 가깝게 좋아지는 그런 그림으로 지금 나오고 있죠. 그래서 뭐 여러 종목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리스트는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중에서도 현대차가 저는 좀 눈에 띄는 그림이었고, 또 하나는 제일 아래쪽에 있는 요거 에너지 우리가 좀 전에 이야기해드렸는데 LX 일렉트릭도 에너지 관련 인프라 관련 종목이죠. 이 종목도 과거 대비해서 실적도 좋아지고 PBR도 0.89로 좀 낮은 이 정도 두 종목 정도가 저는 좀 눈에 띄는 흐름이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대차 관련해서는 제가 8시 40분 정도에 제가 자료를 가지고 온 게 있으니까 그때 한번 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코스피가 반등하는 듯 하다가 지금 좀 주춤하고 있는데, 반등을 하려면 어떤 조건이 돼야 될까? 제가 계속 우리 가족 여러분들하고 공부를 했던 내용을 여기에도 핵심으로 담았네요. 달러 인덱스가 결국에는 하락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금리도 좋고 유가도 좋고 이익 추정치도 좋은데 핵심은 결국엔 달러 인덱스가 하락했을 때 코스피 수익률이 좋아지더라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달러가 하락했을 때 코스피의 월 평균 수익률을 보시면 이렇게 2%나 높고 코스피 상승 확률은 70%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달러 인덱스가 좀 하락해야 되는데, 우리가 조금 전에도 봤지만 달러 인덱스는 106과 107 정도 사이에서 지금 횡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죠? 그게 떨어져 줘야 추가적인 우리 코스피 상승을 좀 기대할 수 있다라는 거. 반면에 달러 인덱스가 그럼 상승했을 때는 어떻게 되냐? 코스피 평균 상승률이 매우 낮죠.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고 상승 확률도 낮습니다. 40%밖에 안 돼요. 그래서 달러를 계속해서 우리는 주목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연준의 금리 인상되는 이 스탠스가 언제 끝날 것인지, 그럼 이것도 달러에 영향을 주겠죠. 그죠? 달러
금리 인상을 그만하면 달러 강세가 약간 멈출 수 있으니까요. 지금 원래는 내년도 한 3월 달 정도가 되면, 여기가 3월 달입니다. 2023년 3월. 3월이 되면 금리 인상이 좀 꺾이지 않을까라는 거였는데, 지금 그 시기가 이렇게 앞당겨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원래 연말 정도에 가면 금리 인상 여기까지 올리면, 그다음부터는 오히려 금리 인상은 멈추지 않을까. 라는 컨센서스가 지금 형성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 생각을 지금 오늘 아까도 얘기했던 게 네. 지금 월가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이 과거 대비해서 좀 앞당겨지고 있는, 대표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기준금리 인상 종료 시기에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데, 그게 올 12월로 앞당겨질 수 있다라는 그런 컨센서스가, 요 변화가 없다면 달러의 추가적인 강세는 좀 멈출 수 있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하반기에 기대를 좀 할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유로인데, 유로가 이제 뭐 분열 방지 프로그램을 내놓았지만 아직 유로화가 강세 흐름으로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유로존이 지금 기준금리 인상을 시작을 했죠. 지금 이 초록색 그래프입니다. 초록색 그래프가 아니라 연준과 ECB의 기준금리 차이거든요. 이게 이제 좁혀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 부분도 달러 인덱스 상승을 좀 제한해 줄 수 있는, 유로존이 금리 인상을 시작했기 때문에 일방적인 달러 강세는 어느 정도 좀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다 측면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연준과 ECB의 금리 차이가 이렇게 좁혀진다라는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좀 기대해 볼 부분이다라는 거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이제 그 무역 수지가 이제 조만간에 이제 다시 발표가 될 건데, 이렇게 우리나라 무역 수지가 적자로 발표된 적이 없었거든요. 지금 최근 들어서. 그렇죠. 예, 금융위기 2008년도 금융위기로 처음으로 지금 무역 적자가 이렇게 발생하면서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지금 올라가는 부분이 좀 멈추려면 결국은 적자가 좀 줄어드는 데는 이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에너지 가격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수입을 대부분 해오니까 유가가 이제 100달러 넘어섰다가 지금 뭐 96, 95까지 떨어졌으니까 대규모 무역 적자가 여기에서 축소되는지 이 부분만 확인이 되면 또 우리나라 이제 달러 환율에 안정을 찾을 수 있다라는 거 한번 체크를 앞으로 해보면 될 것 같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우리나라 외국인 수급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관전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어제 외국인들은 다시 한 1,000억 정도 가깝게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게 계속해서 이제 수급이 좀 지속적으로 들어오려면 앞단에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러한 조건들이 좀 선행적으로 좀 해소가 되면 훨씬 더 외국인들은 우리나라를 조금 바이 코리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자, 어제 장 초반부터 좀 샀다가요, 주춤했다가 한 1,000억 정도 매수하는 그런 그림으로 마무리가 되었고, 연기금이 어제 좀 사줬으면 더욱더 어제 우리 코스피 탄력을 좀 보였을 텐데, 아쉽게도 연기금이 600억 정도 팔면서 DCM이 조금 부족한 그런 그림 정도 마무리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외국인들은 지금 코스닥과 코스피가 전혀 상반된 그림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900억 샀는데 코스닥은 650억 팔았어요. 최근 들어서 계속 이러한 그림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따가 한 9시 한 5분경에 외국인 양시장의 수급을 보겠지만, 글로벌 자금들이 살짝 이머징으로 들어오고 우리나라 펀드 자금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 자금으로 유동성이 풍부한 대형주 위주는 좀 사고 있는데, 입지를 하고 있는데, 이 코스닥 종목 쪽, 중소형주 쪽으로는 아직까지 이 매기가 확산이 수급이 안 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코스닥은 외국인들 수급이 좀 많은 영향을 줄 것 같은데요. 그 부분 한번 잘 체크를 좀 해보자라는 거 말씀드리고. 네. 자, 요거 이제 그 종목으로 네. 넘어가기 전에 네. 요 자료들은, 우리 출연자들이 사용하신 요 자료들은 저희 카페에다가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공부하실 때 좀 필요하시다 그러셔서. 근데 이게 새로 만들다 보니까 검색이 잘 안 되더라고. 나도 해보니까 나도 카페를 못 찾겠어요. PD는 카페 주소 채팅창에 올려주시고요. 그다음에 영상 끝난 후에 본문에도 저희가 주소를 넣어드릴게요. 유튜브 안에서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러면? 유튜브 아니, 815 채널. 카페에서 다운받아요. 카페를 따로 만드신 거예요? 네. 네. 저도 안 그러면 이게 안 되더라고, 자료가. 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참고하시고요. PD는 한번 올려주시고. 네. 네. 그다음에 우리 종목으로 한번 넘어가요. 네네. 종목을 한번 보시면 조금 전에 우리가 세 가지 조건에 부합되는, 그죠? 납폭이 크고, 그 다음에 밸류에이션이 낮고, 이익 추정치가 상향적인 종목 중에 제일 첫 번째 위에 현대차라는 종목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어제
어제 외국인들의 코스피 매수 금액 기준으로 상위 종목의 현대차를 549억으로 가장 많이 매수한 흐름이 보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그러한 부분들을 이제 뭐 감안해서 외국인들이 샀는지 아니면 그냥 뭐 현대차가 좋아 보여서 그냥 샀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저는 고민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또 하나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내일부터 보호예수 해제 물량이 이제 풀린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하루 앞두고 오히려 지금 하루 이틀 앞두고 외국인들이 조금 사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도 좀 특징적인 흐름인 것 같아요. 자, 그다음 기아, 모비스 세 종목이 다 자동차 관련된 대형주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외국인들의 시선은 약간 반도체에서 자동차 쪽으로 약간 좀 이렇게 이동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어제 외국인 수급에 좀 특징적으로 보이지 않나라는 생각이고, 에너지 업종 좀 전에 우리 강세를 보였다라는 말씀드렸는데, 하루 앞에 S-오일과 SK 이노베이션 같은 이런 정유 업종에 대해서는 순매수를 한 모습이 좀 특징적인 흐름인 것 같네요. 자, 외국인 매도 쪽을 한번 보시면, 어제 OCI 조금 전에 우리 그 김민수 대표님께서 또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폴리실리콘 가격에 대해서 약간 뭐 이렇게 좀 지금 너무 강하게 움직이니까 조금 눌러주려고 하는 그런 부분. 이게 폴리실리콘 가격이 너무 강하니까 그 나머지 그 뒷단에 있는 밸류체인의 기업들이 너무 부담을 가지니까, 그러니까 중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땅덩어리가 높은데 이게 이제 뭐 매연이라든지 대기오염이 너무 심하잖아요. 그래서 네. 신재생을 키워야 되는데, 저런 폴리실리콘 가격 강세 때문에 생각했던 것보다 생산량이 그렇게 크게 막 확대가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약간 컨트롤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제 제가 이제 관련된 이렇게 뭐 우리 신재생 관련된 애널리스트 분들하고 대화를 나눠보니까 아직 결정된 거 아니고, 그렇게 결정하기까지는 좀 쉽지 않은 것 같다. 뭐 아직 결정된 거 아니다. 지켜봐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좀 강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한번 그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그렇죠. 어쨌든 노이즈가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염두는 좀 해두셔야 되지 않을까 저는 싶어요. 노이즈가 나왔을 때 일단은 피하고 볼 거냐, 네. 아니면 오히려 공격적으로 저가 매수의 기회로 볼 거냐, 이게 아마 많은 분들이 헷갈릴 거예요. 네, 근데 저는 뭐 저희 애널리스트 분들 어제 두 분하고 이제 대화를 나눈 것과 달리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제가 OCI에 대해서 과거부터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폴리실리콘에 대한 증설이 상당히 공격적으로 지금 하반기 내년도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하반기로 갈수록 폴리실리콘은 줄이고 오히려 셀과 모듈 쪽으로 오히려 보시는 게, 왜냐하면 공급을 많이 하면 폴리실리콘 가격은 안정을 찾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상반기는 폴리실리콘, 하반기는 셀 모듈단을 저는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OCI가 만약에 이번에 이슈가 우리 그렇게 할 생각 없고 이거는 그냥 잠깐에 나왔던 뉴스다라고 해서 반동을 준다면, 오히려 가지고 있었던 분들한테는 조금 물량을 저는 좀 줄이셔서 셀 모듈단으로 좀 옮겨가시는 거를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공고를 드립니다. 그래서 네. 그 부분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그래서 잠깐만요. 네네. 그 PD는 지금 다시 한번 그 링크 올려드리고, 근데 링크 올려드릴 때 클릭하면 바로 넘어갈 수 있게 전체 링크 주소를 올려드리라고요. 그 다음에 그 몇 분이 요청하신 대로 방송 끝나고 이 영상 더 보기란 우리 클릭하면 나오죠. 본문 내용 거기에다도 이 주소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죠. 네네네. 자료를 그렇게 자꾸 그 자료 요청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러니까 제 자료가 좀 그래도 괜찮다, 약간 아니 그런. 거기 뭐 다른 분들 자료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저는 제 단독 코너인 줄 알았네요. 네, 역시. 바로 손바닥 사람이 항상 책상 두들기시는데. 그냥 항상 겸손해야 되는 거죠. 네. 그래도 저는 이거 리처드 키맨. 항상 저는 필요한 자료들만 잘 준비해서 우리 가족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맞아. 근데 자료가 풍성해서 네. 이 가지고 좀 공부를 좀 해야 돼요. 우리 민 팀장님, 키맨님 자료는. 자, 축하 3개. 축하가 아니라 칭찬 3개. 네, 감사합니다. 네, 코스닥 쪽이 그러면. 코스닥. 네. 코스닥 바로 쪽에. 코스닥이 나오네. 외국인 수급 상위 종목들은 어제는 셀트리온 그룹주로 어제는 외국인 수급이 조금 들어온 모습이 특징적이네요.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헬스케어 쪽으로 샀고, 엔터주 쪽이 어제 전반적으로 강했죠. SM, YG 엔터, 이런 종목, CJ, ENM, 미디어 컨텐츠까지 해서 엔터주 쪽으로도 외국인 수급이 좀 수급이 들어오는 그런 모습이 좀 특징적인 흐름이었습니다. 자, 외국인 매도 쪽은 어제 LNF 그 화재 소식 전해주셨잖아요. 네네. 그래서 제가 어제 한번 확인해 보겠다라는 말씀드렸죠. 그래서
저는 그냥 그대로 제 친구한테 온 그 카톡 내용을 전달해 드리면 제가 이제 무탈하길 바란다 이렇게 제가 카톡을 보냈거든요. 그랬더니 생각했던 것보다 경미하네, 고마워 뭐 이렇게 왔더라고요. 그래서 시장에서 미리 어제 애널리스트 분들이 확인해서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그죠? 뭐 네. 그렇게 큰 화재는 그 규모 아니다라고 했는데 제 지인도 경미한 정도의 화재라고 그렇게 저한테 코멘트를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 LNF, 에코프로, BM 뭐 두 종목 외국인들이 차익실은 좀 나왔는데 그 관련된 이슈는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뭐 에코프로까지 해서 이렇게 이제 매도가 났고 비덴트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어제 좀 매도가 났는데 비덴트는 어제 우리가 공부를 해본 내용이 있는데 잠시 후에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잠깐 업데이트를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제 좀 빨리 이제 시가총액 대비해서 기관과 외국인들이 업종을 샀고 그 업종 내에서는 어떤 종목을 매매를 했는지를 한번 살펴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기관들은 최근에 제가 기타 자본재 쪽으로 계속 좀 집중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기타 자본재는 방산주들이 편입되어 있는 업종이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어제도 기관들은 방산주들에 대해서 계속 폴란드와 관련된 이 이슈 이후에 계속 좀 집중해서 편입을 하고 있다라는 거 체크를 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자동차 부품, 네. 그 다음에 미디어, 여기가 이제 엔터라든지 드라마 제작사들이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전기 장비 업종, 이게 LS 일렉트릭, 그 다음에 우리가 아는 재룡전기, 뭐 이런 기업들이 여기에 편입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들 위주로 기관들은 좀 편입을 했다. 그 다음에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매수한 건 에너지 인프라, 전기 장비 쪽이다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방산업종에 대해서 이건 업종에 대해서 제가 투자 주체별로 연초 위에 어떤 포지션이 나타나고 있는지를 한번 그려봤는데요. 일단 어제는 전반적으로 기관 투자가들이 편입을 좀 하는 모습입니다. 사모펀드 보시면 별로 최근에 관심이 없다가 어제 사모펀드에서 방산주들에서 이렇게 편입하는 거 눈에 보이실 거고요. 그 다음에 투신에서 최근에 방산주들을 많이 편입하는 그래서 사모펀드와 투신 영향으로 기관들 매수가 다시 지금 늘어나고 있는 그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외국인들은 4월달, 5월달, 6월달 이렇게 미리 사둔 이후에 최근에는 오히려 올라올 때 살짝 쉬어가는 그런 그림 보여주고 있고 개인들도 마찬가지죠. 계속 비중을 좀 줄이는 그런 모습이 좀 방산주에서 좀 특징적인. 그러면 방산주는 최근에 결국 기관들이 지금 좀 집중적으로 좀 매집을 하고 있다 정도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기관 매수 강도 상위 종목들 탑 20를 한번 선택을 해봤는데요. 네. 일단 현대 로템이 시총 0.5% 정도 방산 관련주 중에서 들어왔는데 아무래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번씩 이렇게 이벤트가 있을 때 뭐 누리호 뭐 발사라든지 이런 이벤트가 있을 때 한번 피크아웃이 나왔다가 주가가 빠지면 결국 방산주는 장기 성장의 이 담보를 염두에 두고 왜냐하면 K 방산주가 계속 지금 수출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이 장기 성장을 담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빠지면 좀 편입하는 그런 관점으로 중장기 관점으로 우리는 방산주를 보자라는 말씀드렸는데 현대로템이 이번에 그 부분을 촉발을 시킨 거고 LIG 넥스원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밸류에이션이 싼 종목이 하나에어로스페이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이 상대적으로 밸류에이션이 싸서 최근에 수급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 오스테인 임플란트가 시총의 0.75%로 매수 강도가 가장 강하게 어제 들어왔는데 환기 종목이라서 제가 구체적으로 이제 업데이트는 최근에 좀 안 드렸는데 이 컨센서스 2분기 실적이 나왔거든요. 어제 2분기 컨센서스가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역대 최대 실적이 어제 나왔습니다. 그 오스테인 임플란트가. 그래서 그 부분 제가 이따가 그 업데이트 실적 기준으로 그러면 밸류에이션이 얼마 정도 되는지는 제가 표를 가지고 업데이트를 해서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고 그 다음 현대에너지솔루션은 OCI에 반대되는 쪽이죠, 그죠? 조금 전에 제가 폴리실리콘 가격 빠졌을 때 그 폴리실리콘의 원가를 가지고 셀과 모듈을 제작하는 기업들은 오히려 원가 부담이 줄어드니까 이들 쪽이 어제 하나솔루션과 함께 현대에너지솔루션이 좋아지는 이런 그림 정도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모펀드는 그러면 이 중에서 어디에 집중을 했을까요? 역시 오스테인 임플란트네요. 네. 자, 환기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집중적으로 어제 시총의 0.8%를 산 것을 봤을 때, 지금이라도 사야 되겠다라는
판단을 아마 사모펀드에서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모펀드는 방산주 외에 하나 종목이 눈에 띄는 게 뭐냐 하면 에코마케팅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에코마케팅. 에코마케팅은 이제 여기 이제 마케팅에 상당히 좀 제왕이라고 하는 이제 그 경영진이 여기에 포진이 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씩 우리 쿨럭 마사지기 기억나십니까? 쿨럭 마사지기 여기 붙이는 거. 잘 몰라요. 모르십니까? 아니네 그러면. 그 웃음은 비웃는 웃음? 그게 아니에요. 제가 마케팅의 제왕이라고 표현한 게 잘못된 것 같아서 이게 상당히 그 쿨럭 마사지기가 뭐 효도 아이템으로 그 명절 때 엄청나게 많이 팔리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제가 아직 효도를 받을 상황이 아니라. 아니라서 그런가요? 아무튼 그래서 여기 이 회사가 뭐 하나 아이템을 딱 잡으면 네. 웬만하면 다 히트를 치는 그런 부분들이 많아서 에코 마케팅 히트작이 많았는데 작년도 하반기부터 올 상반기의 기대작은 저는 이제 필라테스 할 때 이 쫄쫄이라고 해야 되나요? 요가복 같은 거 안 입는데 레깅스? 레깅스. 네, 레깅스 같은 거를 착용 안 하고 헐렁한 거를 저는 입고 하는데 에코 마케팅이 인수한 회사가 안다르라는 브랜드였죠. 안다르도 우리 대표적인 레깅스. 안다르가 대표적인 회사죠. 그죠. 그다음에 잭시믹스가 요즘 뭐 왜 이렇게 많이 알아? 나 안다르 하나밖에 몰라. 진짜. 근데 저도 고민이 되더라고요. 헐렁한 거 입고 할까, 레깅스를 입고 할까. 그래서 브랜드만 저는 체크를 하고 안 샀는데. 네. 저 레깅스는 입고 하지 마요. 정말 민망해요. 그거. 그렇죠. 저희가 남자가 입기에는 좀 그렇죠. 아무튼, 근데 안다르를 이제 인수해서 이 안다르를 어떻게 키울지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았는데 안다르 실적이 다시 이제 회복을 하고 있는데 요즘 최근에 나온 뉴스는 안다르를 상장시키겠다라는 겁니다. 안다르라는 브랜드를 다시 상장시키겠다. 그래서 IPO 이야기가 나왔고 시장에서 밸류에이션 이야기가 나왔는데 기업 가치를 한 2천억 정도로 평가하는 내용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안다르의 지분을 이제 한 60%, 한 56% 정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부각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 해보게 됩니다. 여기 주린이처럼 님이 말씀하시는데 안다르에 5천을 투자한 엔젤 투자자가 있는데 그게 150억이 됐다고. 5천억. 5천만 원을 투자했는데 5천만 원. 150억이 됐다. 네네네. 그래서 뭐 그런 돈 냄새를 좀 잘 맞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그 브랜드를 잘 키우는 마케팅을 잘하는 그런 부분들이 또 능력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이번에 IPO가 또 에코 마케팅한테는 어떤 또 역할을 할지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래서 연기금 쪽에서는 어떤 종목을 샀는지 보니까 어제 에너지 관련주를 연기금에서는 다 집중적으로 좀 편입을 하는 모습이네요. 에너지 솔루션 현대, 그다음에 LS 일렉트릭, 그다음 두산 PS, 이거는 수소 관련된 부분이 있죠. 그다음 종목이 하나 눈에 띄는 우리 소형주라서 아마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제가 지난번에 아주 짧게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게 왜냐하면 방산 관련해서 큰 종목들은 다 아시는데 이 S&T 모티브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이거 아까 그렇다도 저 김민수 대표가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면 뭐 이거 원래 자동차 관련 기관단총. 네, 자동차 부품주도 원래 하는데 방산도 하고 있는데 워낙 이제 작은 종목들은 잘 모르시다 보니까 S&T 모티브까지는 손이 잘 안 나가시고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제 이제 기관 수급 들어오면서 양봉을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 부분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시총이자가 가지고 네, 이게 아마 이거 잘못 물리면은 또 머리 아플 것 같은데. 근데 이게 6,500억? 네, 근데 잘못 봤네. 단점은 시총은 뭐 작지 않은데 단점은 6,500억이네. 네, 거래량입니다. 제가 이 종목을 잘 아는데 네. 진짜 네. 무슨 4만 원짜리 주식이 네. 3만 하루에 거래량이 3만 주, 4만 주, 이 정도네. 그래서 우리 816 가족분 중에 큰손 분들이 또 계시잖아요. 큰손 분들이 손이 큰 분들? 아니 자금이 좀 약간 있으신 분들 한 번 들어갈 때 막 좀 크게 이렇게 크게 몇 억씩 팍팍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으신 경우들은 이는 정말 거래량이 이제 몇만 주 정도밖에 안 되는 분들은 유동성이 좀 많지 않기 때문에 좀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거래량이. 그래서 S&T 모티브의 단점은 거래량이 조금 약간 적은 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거래량이 적다 보니까 이 조금만 팔아도 휙휙 움직이고 조금만 사도 휙휙 또 올라가는 이런 좀 변동성이 큰 그 부분이 단점이라서 그런 부분이 있다 정도는 알고는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S&T 모티브는. 자, 그 다음에 이제 투신, 마지막으로 투신 쪽을 한번 보면 BH가 2분기 실적이 나왔는데
뭐 예상치에 살짝 미흡하는 정도는 아닌데 선방했다라는 분위기가 같고요. 오히려 하반기 쪽으로 실적의 눈높이는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 애플의 신작 나오고 오히려 이제 좋아지는 부분들 기대치가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투시는 BH 스마트폰 부품주를 가장 강하게 샀다 정도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들은 뭐 TCC 스틸, 우리가 계속 원통형 배터리로서 계속 관심을 두고 공부를 계속 해왔던 TCC 스틸을 공격적으로 여전히 어제도 편입하는 그런 모습. 그 다음 변압기 관련해서 재룡전기 뭐 이런 정보들이 눈에 좀 띄고, 아까 우리 김민수 대표님 금량 이야기 하신 것 같아요. 네, 2차전지, 2차전지 쪽에서 금량에 대해서 시총의 0.4% 이렇게 편입하는 정도 모습입니다. 자, 이제 매도 쪽 빨리 한번 살펴드리도록, 그렇게 하면 역시 OCI 어제 약간 노이즈가 나오니까 상호펀드는 빨리 비중을 이렇게 줄여버리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비덴트도 차익 실현이 어제 좀 0.1% 시총에 0.1%가 차익 실현이 좀 나오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연기금은 하나투어에 대해서 비중을 좀 줄였네요. 0.2%. 비덴트도 마찬가지로 상호펀드와 함께 비중을 좀 줄이는 모습. 오스테 임플란트는 어제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실적 잘 나오면서 오히려 연기금에서는 차익 실현을 조금 했던 이런 모습도 좀 특징적인 흐름인 것 같습니다. 자, 투신도 OCI. 그러니까 OCI는 어제 전기관이 거의 어제 그 노이즈 나오면서 매도했네. 대부분 다 외도하니까 주가가 어제 10%, 9% 이렇게 빠졌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죠? 이렇게 요 정도가 어제 기관들, 외국인들도 팔았네요. OCI는. 외국인들도 시총의 0.6%. 뭐 외국인 기관 할 거 없이 다 어제 뭐 OCI에 대해서는 전방위적으로 매도를 했다 정도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제가 이제 종목 단으로 들어가서 조금 자세하게 종목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면, 제가 이제 아까부터 조금 전부터 이제 현대차 관련한 그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요 내용도 한번 참고로 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이게 자동차입니다. 자동차고, 자동차 중에서도 현대 플러스 기아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대 플러스 기아의 영업이익의 합산 비중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노란색은 영업이익의 합산 비중이라고 보시면 되고, 파란색 선은 시가총액을 합한 겁니다. 현대차와 기아의 시가총액을 합한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영업이익 레벨을 한번 보실까요? 여기가 2021년 초거든요. 21년 초보다도 합산 영업이익이 지금 레벨이 한 단계 더 올라간 거 보이시죠? 그래서 체력이 현대차와 기아는 영업이익이 살짝 2021년보다 한 단계 더 올라갔다라는 거 명확하게 보이실 겁니다. 자, 근데 반면에 파란색이 뭐냐면 두 개 기업의 합산 시가총액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합산 시가총액은 21년 초에 여기 있었는데요. 오른쪽으로 쭉 연결을 해보면 시가총액은 영업이익이 올라간 만큼 아직까지 올라가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영업이익은 넘어섰는데 시가총액은 아직까지 거기에 미치지 못한 그런 모습. 그래서 합산 영업이익과 시가총액의 스프레드가 지금 벌어지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일정한 기준으로 사실 따라가야 되죠. 왜? 기업의 이 실적은, 기업의 이제 가치는 실적을 반영을 하는 거니까요. 그죠? 근데 실적은 올라가고 있는데 시가총액은 못 따라가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어느 정도 따라서 반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한번 요 그림을 통해서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스프레드가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어느 순간 뭔가 트리거가 크게 하나 터지면 순식간에 이 부분을 좁히는 그런 이벤트가 만들어질 수도 있고요. 아무튼 이 부분을 봐야 되는데, 그러면 이 부분을 스프레드를 좁히는데 누가 역할을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면, 저는 외국인들이 결국에는 좀 움직여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외국인 지분율을 제가 한번 그려봤거든요. 외국인 지분율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노란색이 현대차의 외국인 지분율이라고 보시면 되고, 조금 전에 제가 이거 21년 초부터 해서 합산을 보여드렸기 때문에 21년 초부터 현대차의 외국인 지분율을 그려봤고요. 그 다음에 진한색은 기아입니다. 기아의 21년 초부터 외국인 지분율인데, 지분율을 한번 잘 보시면 좀 기아와 현대가 좀 다르죠. 21년 초에 현대에 대한 외국인 지분율은 31%입니다. 네. 31% 정도의 외국인 지분율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얼마냐 하면 쭉 연결해보면
27%죠. 그러니까 외국인 지분율이 오히려 작년 초 대비해서 외국인 지분율이 줄어든 것을 볼 수 있고요. 기아 같은 경우는 30%, 31%로 비슷했는데 지금 보시면 30% 정도 수준으로 거의 변화가 없어요. 네. 그래서 현대차 같은 경우는 외국인 지분율이 4% 줄어들었고 기아는 살짝 줄어든 정도로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자동차 전체 업종에 대해서 외국인 포함해서 투자 주체별로 누적 순매수 포지션을 한번 보면 누가 사고 있냐라는 게 명확하게 보이시죠. 외국인들이 지금 보시면 연초 이후에 한 4월달, 5월달까지는 자동차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가 5월 이후로 지금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 포지션을 지금 늘리고 있고 지난 5월달, 6월달보다 더 많이 지금 편입을 하고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기관들은 지금 최근에 별로 사고 있지 않죠.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편입할 만한 기관들은 이미 좀 편입한 게 아닌가. 이 그림으로 봤을 때. 일단 기관들은 어느 정도 약간 70%, 80% 목에 찬 것 같고요. 결국 외국인들이 지분율을 낮춰둔 상태에서 아직까지 과거 대비해서 안 올라왔으니까 이것 좀 더 좀 사주면 현대차 주가에 영향을 좀 주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반면에 개인 투자분들은 상반기까지 자동차 들고 있다가 많은 분들이 힘드셨습니다. 그래서 지치신 것 같고 한 단계 줄였다가 지금 최근에 주가 올라오니까 계속 개인 투자분들은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 지분을 줄이고 있습니다. 지금 자동차 전체 업종에 대해서 보여드리는 거니까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다시 좀 사들어오면 현대차가 힘을 좀 내지 않을까 그런 부분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참고 삼아 아이디어를 하나 말씀드리려고 가지고 온 건데 여기서도 이제 종목의 이야기로 들어가는데 여의도에 이제 좀 나름 잘하는 사모펀드 운용사 중에 타임폴리오라고 있습니다. 타임폴리오의 과거에 이제 운영 본부장으로 계셨던 분 중에 한 분이 이 타임폴리오를 굉장히 이제 잘 키우신 분인데 지금은 이제 나오셔가지고 빌리언 뭐 폴인가 새로 하나 만드신 분이 있어요. 따로 만드셨는데 어쨌든 능력자시네요. 예? 능력자시. 네, 능력자시죠. 근데 그분이 저처럼 이제 과거에 한국경제신문 그 한경 스타워즈 수익률대 우승 출신이시거든요. 아, 여기서 네. 은근하게 안 돼. 저처럼 근데 그 한경스타워즈 우승. 출신은 비슷한데 지금 처해 있는 이 상황은 완전히 다른 거죠. 어쩌다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요. 저도 그래서 야 이거 같은 수익률대 우승했는데 한 분은 여기 운영 본부장 하다가 이제는 본인 회사를 차려서 운용사를 차렸고 창업을 해야 된다니까. 그런 건가요? 창업한다고 무조건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창업하게 되면 저희 대표님이 또 그런 쪽에 또 전문가시니까 나중에 조언을 제가 좀 구하도록. Boys be ambitious. 저희 와이프가 그냥 정년까지 그냥 있으래요. 그냥 딴 생각하지 말고. 아무튼 그래서 그렇게 여의도에서 나름 좀 난다 긴다 하는 이제 운용사인데 이 운용사가 ETF를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ETF를 운영하는 회사들은 나름 진짜 큰 운영사들 외에는 잘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ETF를 설정해서 ETF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K-스타 액티브라는 ETF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액티브죠. 액티브는 시장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시장을 이기기 위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펀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럼 이 액티브 펀드에 어떤 종목을 담고 있는지를 보면 얘네들이 어떤 업종과 종목에 집중하고 있는지 힌트를 얻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유 종목을 한번 뽑아보면 이건 여러분들도 다 보실 수 있습니다. HTS에서 가장 많은 비중으로 편입하고 있는 게 지금 보니까 2차 전지 관련된 종목입니다. 일단 배터리 셀 업체를 13% 담고 있고 우리가 공부했던 양극재종에서 LNF, 그 다음에 저는 공매도 부담이 없는 코스모 신소재도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이 두 개를 합하면 18%를 담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현대차를 중심으로 한 이 자동차 3인방을 15%를 담고 있습니다. 그 다음 반도체 16%, 그 다음 SM과 JYP를 10%, 요렇게 해서 거의 60% 이상을 요 세 업종에 반도체, 자동차, 4개네요. 자동차, 반도체, 그 다음에 그 뭐죠? 2차 전지, 엔터. 요 4개 업종을 60% 이상 비중으로 담고 있다. 그래서 주로 주력하고 있는 업종이 명확하게 보이죠. 그죠? 그래서 요 부분에서 우리가
힌트를 한번 찾아보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자동차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2차 전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데요. 2차 전지 종목들이 이렇게 많이 있죠. 2차 전지 종목들이 많이 있는데, 왼쪽이 PER이고요. 왼쪽이 PER이고, 오른쪽이 앞으로 올해 포함해서 3년 동안에 이익 성장률이 얼마나 좋게 나오는지. 그래서 제일 오른쪽은 평균까지 이렇게 이제 만들어져 있는 표인데, 나노 신소재, LNF, 첨보, 코스모 신소재 이런 종목들이 2차 전지 소재의 핵심 종목으로 최근 움직이고 있는데, 올해가 아니라 2년 뒤에 2024년 말 기준으로 보면 지금 밸류에이션이 30배, 40배, 50배가 하는데 2024년 말로 가면 이 네 종목이 20배로 대부분 다 비슷합니다. 그죠? 비슷한 수준으로 떨어지죠. 그리고 이 종목들이 앞으로 3년 동안의 평균 EPS 성장률을 보니까 코스모 신소재는 60에서 50, 60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성장을 하고요. 나노 신소재는 24년 말 기준으로 가장 큰 폭으로 이렇게 성장하는 이런 그림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4개 종목들이 앞으로 꾸준하게 2차 전지 소재 쪽에서는 우리가 관찰을 좀 해야 되는 대표적인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는 거. 그 중에서도 단기적으로는 LNF와 코스모 신소재 쪽이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좀 이어가 보면 오늘 새벽에 2차 전지 관련해서는 좀 또 요 뉴스가 나왔습니다. 미국의 에너지부에서 LG 에너지 솔루션과 GM의 합작 배터리 벤처에 대해서 3조 원의 금융 지원을 하겠다라는 발표가 났는데, 지난번에 제가 그 옐런 장관이 제가 있는 마곡에 LG 그 사이언스 파크를 방문했을 때 제가 그때 무슨 말씀 드렸냐면, 야, LG를 방문하고 난 다음에 아마도 지난번에 미국에 지금 약간 재검토하겠다라고 한 부분에 있어서 뭔가 도와주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라는 말씀을 제가 그때 드렸었거든요. 마곡 이야기 해드리면서. 근데 지금 하나 둘씩 다녀가신 이제 약간의 선물 보따리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왜 하필 지금 이 내용을 발표했을까라는 걸 생각했을 때,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은 LG 에너지 솔루션이 보유회수 해제가 이제 풀리는데 물량이 이제 쏟아질 건데, 그렇지. 그거를 약간 방어해줄, 주주들을 약간 달래줄 수 있는 그런 호재들을 제가 내놓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어제 드렸거든요. 근데 때마침 오늘 새벽에 미국에서 이 내용이 발표된 건 우연일까, 뭐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아마 2차 전지, 그 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의 보유회수 해제가 풀릴 때 조금 물량을 좀 소화해내는 그러한 역할의 방어를 해주지 않을까라는 거 한번 생각해보고 이따가 출발할 때 한번 효과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 다음 또 이제 타임폴리오에서 집중하고 있는 또 하나의 섹터가 자동차와 2차 전지에 이어서 엔터가 있었잖아요. 그죠? SM과 JYP를 이제 집중을 하고 있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JYP를 편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 왜냐하면 가장 뭐 내년도도 신입 그룹들 데뷔하는 그룹들을 많이 보유를 하고 있고, 올해도 이익이 가장 안정적으로 나오는 기업이기 때문에 JYP도 오케이입니다. 근데 제가 한 번씩 지난번에 이제 하이브 말씀드렸다가 저도 이제 뭐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빠져가지고 좀 죄송스럽기도 하고 아쉽기도 한데, 최근에 이제 하이브가 좀 변화되는 모습도 좀 나타나는 것 같아서, 그래요? 네, 다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어쨌든 K-팝이 이번 주에 이제 다시 상장을 하잖아요. ETF가 다시가 아니죠. ETF가 글로벌 ETF가 상장이 되잖아요. 그죠? 네네. 그래서 관심도가 이제 커지고 있는 K-팝에 대한 검색 추이가 구글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데이터가 있다라는 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하이브가 BTS가 이제 활동 중단한다는 소식에 갭 하락으로 음봉이 크게 떨어졌다가 어제부로 드디어 그 음봉의 시가를 넘어서는, 조금 이따가 그 차트를 보겠지만 넘어서는 그림이 되고 있습니다. 그 전면 활동 중단을 앞두고 하이브가 아무 준비 없이 그런 활동 중단했을까? 왜? BTS가 하이브의 대부분이라는 걸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 그죠? 역시 하이브는 준비를 하고 있었다라는 건데요. 그 중에서도 제가 개인적으로 기대하는 것은 여기 어도어라는 이 계열사에서 데뷔를 시키는 뉴진스라는 걸그룹입니다. 5명의 멤버인데, 이 어도어가 어떤 걸그룹을 이제 데뷔시키는지, 그게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하이브의 핵심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요거 한 2분 정도만 제가 짧게 한번 말씀드려요. 요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근데 이 대표이사가 민희진이라는 대표이사입니다. 민씨예요.
어쩌라고요? 상당히 좀 약간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민씨면 다 기대가 돼요? 좀 민씨가 그래도 김씨, 이씨, 박씨에 비해서는 좀 흔하지 않은 성이니까 좀 기대 좀 해주십시오. 상관관계가 별로 네, 없는데. 자, 일단 한번 보죠. 민씨가 어떤 분인가. 자, 민희지 씨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려면 과거에 유키즈에 이분이 이제 그 나왔던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이고 있는 이 수많은 그룹들에 대해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역할을 했다. 이 히트 그룹들에. 그래서 아이돌의 컨셉트를 잡는 데 있어서 이분을 따라갈 사람이 없다. 장인이다라는 별명이 붙어져 있고, 그래서 이 생기신 분은 제가 캡처할 때 이미지가 약간 흐릿해서 좀 얼굴은 이렇게 좀 안 좋게 나왔는데 되게 상당히 얼굴도 좀 괜찮으신 미인분이신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이 얼굴이 아니에요. 이거 네. 아니 그 같은 민씨라고 너무 띄워지는 편파적으로 거예요? 아닙니다. 팔이 너무 안으로 굽는데. 자, 그래서 하이브, 지금 손을 이렇게 들고 있는 게 하이입니다. 하이. 하이브의 이 레이블의 대표가 되었다라는 그 내용인데, 원래는 SM 엔터 공채 출신이에요. 그래요? 근데 이제 그래픽 디자이너로 했는데 이 이수만 회장님의 눈에 띈 거죠. 야, 너는 그게 아니라 뮤직비디오도 해보고 다 네가 다 해봐. 엄청난 권한을 이분한테 주면서 좀 전에 보여드렸던 그 히트작 그룹들을 다 만들어내신 거죠. 그래서 근데 어느 순간 좀 너무 뭔가 좀 힘들다, 공허함에 빠져서 그 쉬어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쉬는 순간 또 다른 곳에서 와달라 이렇게 왔는데, 결국은 하이브에서 가장 많은 손을 내밀었고, 먼저 소민을 내밀었고, 브랜드 총괄자 CBO로 하이브로 가게 됩니다, 이분이. 그래서 이런 뭐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서 다시 한번 이 과거의 부분을 영광을 뒤로 하고 다시 한번 가는데, 소녀시대 요거 하나만 보여드리면 될 것 같아요. 소녀시대 이 뮤직비디오는 아마 대부분 우리 국민들이 잘 아실 겁니다. 저도 잘 알아요. 아시죠? 하얀색 티에 이런 원색 바지, 그죠? 네. 요 하얀색 티에 요 청바지, 그죠? 요거를 만드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컨셉을? 이 컨셉을 잡아준 것이죠. 소녀시대는 이 컨셉으로 이번에 밀어붙이겠다. 그래서 요렇게 국민들을 그래 다 소녀시대에 빠져들게 만들었던 그분인데, 이 코멘트를 하셨더라고요. 손댄 그 그룹마다 이건 될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안 된 경우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하이브에서 처음으로 본인이 만든 걸그룹을 이번에 하이브를 통해서 데뷔를 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런칭을 시키는데 어떤 건지 궁금하다라는 거고, 2년 전부터 준비를 해왔었대요. 그리고 너무 잘하는 프로듀스와 입사하면서부터, 하이브 입사하면서 준비를 해왔고, 그게 바로 이번에 글로벌 공개 오디션을 통해서 데뷔를 하게 된 미니진 걸그룹 뉴진스의 뮤직비디오가 지금 2, 3일 전부터 하나씩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다 보실 수 있고, 이미 상당히 그 조회수가 몇백만 뷰씩 이렇게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걸그룹은 돈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과거에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보이그룹들은 우리, 돈을 많이 피는데, 돈을 많이 쓰시는데, 소녀 팬들이, 걸그룹들은 우리 아저씨 같은 사람들이 열광을 하고 박수를 치는데 같이 굵직한 목소리로 응원을 하는데 돈은 안 써요. 쓰잘데기 없네. 네네, 그렇죠. 별로 도움이 안 된다라는 인식이 있는데, 그게 트와이스 때부터 그 인식이 좀 바뀐 것 같아요. 트와이스가 일본에서 콘서트 할 때 트와이스 굿즈를 사기 위해서 지금 이거 굿즈 사려고 서 있는 줄이거든요. 그 굿즈가 그때 뭐냐면 요 인형이었습니다. 요 인형 사려고 이렇게 줄 서 있던 거였거든. 그때 난리가 났어요. 콘서트 판매한 금액보다 굿즈 판매한 금액이 동일했습니다. 이 인형 사는 판매 금액이 콘서트 금액과 동일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인식이, 그래, 걸그룹도 돈이 좀 된다라는 인식으로 바뀌었고, 이번엔 뉴진스도 그런 부분들을 해낼지 한번 지켜보자라는 거고. 자, 일단 하이브의 투자 주초별 매매 동향 보면 수급이 그렇게 크게 지금 아직까지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그죠? 기관들도 팔다가 이제 더 이상 멈춘 모습. 근데 최근에 연기금이 조금 사고 있고 투신이 좀 사고 있는 모습인데, 아직까지는 멈춘 모습이고, 개인들만 많이 샀다가 멈춘 모습이죠. 그래서 이 수급이 조금 바뀌지 않을까 라는 거 기대해보고요. 자, 하이브가 지난번에 전면 활동 이제 중단한다라는 것 때문에 이렇게 거의 하한가에 이렇게 빠지면서 음봉이 크게 만들어졌는데, 드디어 그 음봉의 시가인 저항을 한번 돌파 실패했다가 어제 드디어 넘어섰습니다. 그러면 요 갭을 메우러 가는 과정이 저는 앞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저 뉴진스의 활약에 따라서 움직임이 나타날 거고, 요 갭을 만약에 메우는 그림이 된다면 이 하이브의 주가는 이제 BTS의 전면 활동 중단과는 이제 하이브와는 무관하구나. 그 악재는 이제 다 해석이 되었구나. 라고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해석하셔도 좀 괜찮지 않을까
라는 거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민희진 대표까지 해서 장하게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네. 자, 그다음에 이제 비덴트 이야기를 어제 이렇게 뭐 좀 드렸었는데요. 뭐 FTX가 인수를 할 수 있고 과거에 매각하려고 했었기 때문에 아니땐 굴뚝에 연기는 나지 않는다. 근데 지분을 이렇게 가지고 있으니까 이 이슈가 나오면 비덴트가 주목할 부분이다. 뭐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오늘 뭐 공시 내보내겠다고. 네, 근데 이제 상한가는 갔는데 상한가는 어제 갔거든요. 네. 상한가는 갔는데 아직까지 뭐 확정된 부분이 없다라고 아마 비덴트에서 이야기는 좀 어제 좀 한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 그래서 저는 이제 좀 만약에 혹시나 그 야수의 심장을 가지신 분들이 또 야수의 심장이 아까 나가셨던데. 네, 공격적인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 만약에 하셨다면 저는 일단은 좀 챙기시는 게 좋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오늘 오늘 26일 정오까지 이제 공시 답변을 하라 네, 요구를 네. 했는데 그렇죠. 네. 만약에 우리 그런 계획 없어 네, 이렇게 네. 나와버리면 이제 머리가 아프니까. 네네. 그래서 저는 기대치가 어제 너무 땡겨서 선반영이 됐고 상한가를 갔는데 혹시라도 이게 그런 뭐 매각할 사유가 없다, 이유 없다라고 해버리면 어제 오른 부분을 다시 반납해야 되는 그런 그림이 됐으니까 그냥 이렇게 뭐 혹시라도 짧게 수익이 나신 분들은 그냥 챙기시는 게 어떨까. 네, 그런 말씀을 일단 좀 드리고 싶네요. 네. 자, 이렇게까지 해서 일단 말씀을 좀 어제도 기관들 보시면 외국인과 기관들은 다 어제 다 비웠고 개인들만 사셨거든요. 그러니까. 비덴트를. 네, 그 부분까지 한번 생각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기관과 외국이 저런 데서 참 우리의 개인적인 욕심을 버리고 이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네, 네. 근데 기관과 외국인의 돈 많은 큰 손들을 쫓아가야 된다는 거는 우리가 아는데 이게 마음이 잘 안 돼. 그렇죠. 이게 네. 손가락이 잘 안 네, 움직여서 네. 더 오를 것 같은 느낌.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